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전기차죠. 2019년에 데뷔를 했고요. 제휴원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타이칸은 출시 초기에 기본형 세단 바디만 있었는데 지금은 크로스 투리스모와 스포츠 투리스모로 바디 베리에이션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투리스모는 슈팅 브레이크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라인업은 4와 4S, 터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4S입니다. 기본 가격은 1억 5천만 원인데 이 차는 여러 가지 사양이 포함된 가격에서 2억 1,410만 원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타이칸과 동일하고요. 이 타이칸의 디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이 색상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포르쉐답지 않게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좀 되게 많고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외장 디자인도 눈에 좀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포르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이즈의 파나메라와 비교하면은 비율이나 그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에 비하면은 보닛이 좀 짧은 편이고요. 반면에 앞쪽으로 낮게 내려온 범퍼가 굉장히 좀 스포티합니다. 특히 이 차는 전고에 비해서 전폭이 넓은데 보통 이런 차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헤드램프죠. 그러니까 보닛의 양쪽 끝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보닛의 중앙과 그 높이 차이가 꽤 있죠. 이거는 뭔가 좀 레트로한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PDLS 플러스가 적용된 사양이고요. 다른 차들과 달리 이 헤드램프 옆쪽에 방향지시등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좀 잘 띄는데 대신에 사이드 미러에는 방향지시등이 없고요. 다른 외건들처럼 이 크로스 투리스모 역시도 측면 디자인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외건 타입의 바디는 세단에 비해서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우선 생각이 나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 측면의 실루엣은 굉장히 스포티하죠. 특히 저 휠하우스를 꽉 채운 21인치 타이어 때문에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무게중심이 유난히 더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차체 사이즈는 타이칸과 거의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이 조금 길고요. 전고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파나메라와 비교하면은 전폭을 제외한 모든 사이즈가 다 작습니다. 특히 전장과 휠베이스에서 좀 차이가 있죠. 참고로 타이칸의 충전 포트는 아우디처럼 프론트 팬더 양쪽에 있습니다. 충전구 개폐도 전동인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개폐되는 모습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 포트가 아무래도 앞쪽에 있다 보니까 국내 실정에서는 충전할 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충전 포트가 뒤쪽에 있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죠. 보통 유럽 브랜드의 고성능 외건의 뒷모습이 굉장히 빵빵한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차가 가로 라인을 유난히 더 강조를 해서 뒤에서 봤을 때 실제 전폭보다 더 넓어 보여요. 트렁크 중앙에는 딱 타이칸 4S 레터링만 붙어 있고요. 차체에는 따로 크로스 투리스모라는 레터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건에 비하면 뒷모습이 약간 특이한 게 저 스포일러부터 뒷유리 그리고 트렁크 리드까지 뭔가 좀 여러 단계로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그래서 앞모습처럼 이 뒤 역시도 뭔가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차의 외장 색상은 맘바 그린 메탈릭인데 예쁘긴 정말 예쁜데 뭔가 좀 너무 튀지 않나 싶습니다. 포르쉐 보면은 되게 튀는 색상 있잖아요. 뭐 노란색이라든가 좀 되게 파란색. 그거보다도 이 색상이 더 튀어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소토제로 윈터. 사이즈는 앞이 255에 35R 21, 뒤가 305에 30R 21입니다.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로서는 가장 하이스펙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실내는 타이칸과 동일합니다. 근데 기존에 시승했던 타이칸과 비교할 때 이 차가 실내가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데 그건 아마 저 동반석 쪽에 모니터가 추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장재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장재가 떨어지는데 이 차는 대시보드나 이 아래쪽이 거의 일정하게 비슷한 내장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대시보드 쪽에 적용된 소재는 좋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이 정도면은 대시보드 상단에 조금 푹신한 가죽이 적용될 법한데 이 차는 뭐 가죽은 가죽인데 대체로 좀 단단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장재는 911보단 좋고 파나메라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대시보드는 앞쪽으로 좀 쭉 뻗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반면에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보닛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보닛에 있는 그 와이퍼 노즐이 보이잖아요. 이 차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포르쉐 탈 때마다 저 스포츠 크로노 저 시계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특히 이 차의 경우에는 태그 호이어에 스포츠 시계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모니터는 10.9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10.9인치 치고는 조금 작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딱 그냥 제 사이즈로 보이는 것 같아요. 포르쉐의 새로운 시작인 만큼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실내 전체 자체가 좀 새로운 디자인이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 홈 화면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메뉴 아이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런 그 아이콘들의 디자인 또는 이 측면의 아이콘 디자인들은 뭔가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좀 비슷해 보이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차와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이 차량에서는 크게
주행과 보조장치, 주행거리, 컴포트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행에서는 여기서 주행 모드와 셰시 높이, 탄력주행. 그러니까 이 탄력주행이 그 회생제동 레벨인데 크게 끄기와 켜짐, 자동 3개가 있습니다. 끄기로 하면은 이게 회생제동 레벨 이제 0에 해당이 되는데 뭔가 이게 지금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 사운드도 여기서 끄기와 켜짐 2개가 있는데 참고로 이 스포츠 사운드의 경우에는 계기판 오른쪽에서 바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트리 컴퓨터죠. 그리고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르쉐 기존의 차들과 비교해서는 좀 넓은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홀더라든가 발치,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좀 넓은 범위로 적용이 됐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용 범위는 좀 넓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 다이내믹을 선택을 하면은 그 듣는 음악 커브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밝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체 밝기가 있고 또는 도어와 센터 콘솔, 컵홀더를 개별적으로 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발판까지요. 참고로 타이칸은 세부 메뉴가 조금 더 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이쪽에 이 점 3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설정이 또 나오고요. 여기서 뭐 주차 브레이크라든가 또는 단축 버튼 또는 이런 거를 열렸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충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EV 메뉴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개요고, 타이머, 프로필, 프리쿨 같은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중앙,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밝기라든가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사용 여부 또는 전화 표시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맞춤형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표시되는 정보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형 보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라인 1 또는 라인 2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보는 탑뷰고요. 요 후방 카메라의 그 화질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요. 아래서 뒤로 바꾸면은 대략 한 15, 17km 될 때까지 요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이 송풍구 디자인이 좀 굉장히 심플하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좀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이죠. 일단 여기에 송풍구 날개가 이게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도 있긴 있는데 조절이 안 돼요. 딱 그냥 고정입니다.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듀얼 액정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풍구 아래쪽에 공조장치용 액정이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거의 공조장치를 작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다, 그리고 이게 터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물리 버튼처럼. 참고로 히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그러니까 30도까지 올라가네요. 이제 보통 국산차 히터 보면은 27도가 이제 최대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거의 30도까지 올라가고요. 내연기관처럼. 그리고 차는 저 통풍과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된 사양입니다. 그리고 이 액정에 에어컨을 누르면은 그 위에 있는 모니터에 공조장치 관련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 액정에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트롤러나 다이얼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위에 있는 모니터의 메뉴를 이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요 화살표는 이제 뒤로 가기고요. 타이칸도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트렁크 개폐 버튼도 이 액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의 충전구라든가 앞뒤의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트렁크는 여는 것만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오디오 볼륨이 있고요. 여기 그래블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에어 서스펜션 차들은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차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반자석 쪽에도 액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액정도 그 메인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모니터랑 설정할 수 있는 또는 메뉴가 거의 비슷하죠. 컵홀더의 위치는 꽤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기어 셀렉터가 보통은 여기에 있는데, 저 계기판 쪽으로 가면서 여기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뒤에도 또 컵홀더가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지금 잿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차에 있는 잿더리 치고는
잿더리 그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는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이죠. 보통 성능이 높은 차일수록 운전대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거의 911처럼 수직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이 부드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손이 좀 잘 잡히는 그런 쫀득한 그런 재질입니다. 스포크 사이가 뚫려 있는 이 디자인은 911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한결 나아요. 그러니까 911 같은 경우에 만지면 여기 잡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드라이브 온도는 기존의 포르쉐처럼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버튼은 없어요. 스포츠 리스폰스. 타이칸은 기어 셀렉터의 위치가 좀 독특하죠. 이 디자인 자체는 뭐 골프라든가 기존의 911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일단 이 기어 셀렉터의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워낙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이거는 조작법이 간단해서 그냥 안 보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고요. 그러니까 P 버튼은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R&D는 이제 위아래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P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D로 바뀌고요. 그리고 후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한번 올리면 되는데, 이게 약간 독특한 게 아래서 D로 바꿀 때 짧게 한 번만 내리면은 이렇게 N으로 가고, 좀 이렇게 길게 내리면은 이렇게 뒤로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 오른쪽에는 주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버튼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ESC 온오프가 있고요. 이거는 감소력 조절 장치. 그러니까 기존의 기름차 포르쉐에서는 요 센터 플로어에 있었잖아요. 이 차는 계기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고 조절, 그리고 이거는 가상 엔진 사운드입니다. 포르쉐가 전통적으로 5개의 원이 겹쳐진 그런 계기판 디자인을 사용을 했는데, 타이칸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5개의 원이 겹쳐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걸 보면은 내비게이션, 주행거리, 스포츠 크로노, 주행 모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조 시스템과 G포스, PDCC, 타이어 정보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력계와 지도, 확장된 지도. 이 확장된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기판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다 띄울 수가 있죠. 포르쉐의 시트는 모델과 상관없이 착자감이 참 좋은데, 이 타이칸 역시 그렇습니다. 타이칸의 시트는 몸 전체가 좀 편안한 그런 형상이고요. 파나메라만큼은 아니지만 시트 포지션도 꽤 낮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체처럼 시트의 쿠션도 좀 단단한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조절하는 게 조금 특이한데, 이 차는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이 차는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유리를 전부 내리면은 이 도어 트림이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크로스 투리스모의 2열 공간은 타이칸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칸과 차체 사이즈가 거의 같기 때문에 2열의 그 레그룸도 비슷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차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의 휠 베이스나 뭐 전장등을 생각을 해보면은 레그룸이 굉장히 좀 작죠. 대부분의 독일차가 그렇듯이 이 차도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서 있는 편이어서 딱 2열에 앉으면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좀 걸상에 앉아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요. 반면에 그런 좁은 공간에 비해서 시트의 좌우 폭이라든가 좌판 길이는 충분한 편입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실제보다 더 좁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열 시트 아래쪽에 이 공간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심지어는 그 아래 배터리 때문에 여기가 약간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에 또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1열 시트 뒤에 그 백포켓이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 차는 천장과 A필러에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도 손잡이는 또 제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 손잡이까지 이게 알칸타라예요. 근데 천장에 적용된 것과 약간 좀 느낌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래스 루프의 개방감인데, 이 글래스 루프가 그 면적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파노라마 루프보다 상하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2열 헤드레스트가 아니라 거의 그 뒤에 선반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유리도 되게 두꺼워요. 참고로 테슬라처럼 선쉐이드가 없어서 아마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46리터, 2열 시트를 저으면 1211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차가 일반 타이칸보다 짐 공간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트렁크 용량도 더 크죠. 근데 일반 타이칸보다 트렁크가 큰 거지, 차 사이즈 대비하면 이게 트렁크 용량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양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2V도 있고요. 확실히 이런 해치백 구조가 좋은 게,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뒤쪽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트렁크 용량은 84리터로 괜찮은 편이고요. 이 보시다시피 좀 깊습니다.
예,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전기차고 새로운 출발이니만큼 이 시동을 끄고 켜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이 차는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동을 끄는 것도 보통 내연기관은 이렇게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조금 길게 눌러야지 이 전원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시동이 들어왔을 때 이 소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약간 좀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조장치가 완전히 꺼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약간 좀 그 전장품 소리가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좀 히트펌프 소리 같은데, 그래서 다른 차와 비교하면은 소리가 약간 좀 더 있는 편이고, 근데 테슬라보다는 조금 작고요.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는 490마력이고요. 오버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500cc 1마력까지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또는 보통 가속 페달 조금씩 밟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출력 차들과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보통 유럽 차들의 전기차 또는 국산차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세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출력이 높은 만큼 밟으면 이제 확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 또는 출력이 낮은 그런 전기차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출력 차들이 크리핑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멈춰 있다가 딱 발을 떼면은 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좀 느리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이 속도가 좀 느리고, 심지어는 멈췄다가 발을 딱 뗐을 때 천천히 나가는 것도 반응이 약간 좀 느린 편이에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고요. 보통 유럽 차들의 에어 서스펜션 차를 타면은 저속에서 굉장히 부드럽다, 출렁거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단단한 쪽에 가까워요. 물론 그 전체적인 그 댐핑의 단단함에 비하면은 이렇게 저속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가 좀 단단하죠. 그 상단 부분은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게 상하의 그 바운싱의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아주 좀 노면이 안 좋은 거 빼고는 이렇게 좀 댐핑이 좀 단단하고 거리가 짧은 차치고는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그런 기준에서의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준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갈릴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포르쉐 고객들이라면은 좋아할 만한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기존 고객들 또는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 어느 정도 바탕을 둔 그렇게 차 만들기를 하는데, 이 포르쉐 역시도 이게 전기차지만 뭔가 그 최대한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그렇게 주행 감성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 노멀 모드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기차와는 조금 다른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타이칸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음이 꽤 좋은 편이고, 심지어는 지금 이 차가 21인치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의 타이어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음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예를 들어서 전 유리에 차음 유리가 들어간 포르쉐의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뭐 파나메라도 그렇고 특히 카이엔도 그렇고 그렇게 고속으로 달려도 차음 유리가 들어가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뭐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안 들리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스팔트에서 한 90, 95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소리만 좀 잔잔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제 앞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풍절음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에 따라서 주행 느낌 또는 승차감이 달라지는데, 이 차는 회생제동이 딱 두 개예요. 그리고 보통 고급차들 또는 비싼 차일수록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메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격이 되게 높은 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회생제동 레벨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포르쉐 또는 그 독일 거기에 기반을 둔 그런 좀 차 만들기 또는 타력 주행을 최대한 좀 강조한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력 주행 레벨 0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리다가 발 딱 떼면은 굉장히 좀 대굴대굴 굴러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쭉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선도로에서는 여기서 이제 좀 전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회생제동을 설정을 하면은, 참고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스포크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회생제동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밟다가 딱 떼면은 회생조정이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회생조정이 딱 두 개인데 회생조정을 걸어도 그렇게 그 회생조정이 강한 편이 아니에요. 이게 밟다가 딱 떼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게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와 비교하면은 한 레벨 1단계 또는 1.5단계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비롯한 기존의 유럽차들의 전기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기존의 그 내연기관 고객들이 이지감 없이 탈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방금 전에 내리막에서 약간 좀 언더스티어 세팅이고요.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올 시즌이나 썸머가 아니라 윈터 타이어여서 좀 차이가 있을 건데, 그래서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속도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 차 밖에서 보면은 되게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차 납작하고 휠하우스의 길도 되게 적고 딱 그 보이는 비주얼처럼 회전할 때도 굉장히 좀 날카롭게, 결정적으로 이게 회전할 때 내리막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좀 되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도 이 스티어링이 민감한 편이고요. 확실히 오르막에서는 언더, 이제 보통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 현상이 조금 덜하네요. 이 차는 최고 출력이 490마력이고 오버부스트 기능하면은 이제 571마력인데 딱 그 수치에 맞는 가속력을 발휘를 하는데, 역시 이 차가 전기차라서, 그러니까 포르쉐도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그 특성은 그것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반에 빠르고 나중에 가속력이 처지잖아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100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911이나 GT3만큼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정지에서 100km까지가 이 차가 4.1초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 가면은 그거보단 좀 처지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약 한 15초입니다. 그래서 제로 100만 보면은 GT3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제로 200으로 끊으면은 911 카라라 S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가속력이 꺾이는 게 내연기관보다 더 심한데, 그러니까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근데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역시 포르쉐답게 고속까지 전기차 중에서는 꽤 일정하게 뻗어나가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기차는 보통 180, 190에도 속도가 제한이 되는데 이 차는 240까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런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의 기름차와 동일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오른발 끝까지 밟으면은 여기 이제 런치 컨트롤이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속력이 발휘가 되는데, 뭔가 그 횡지 찍히는 거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뭔가 런치 컨트롤 하면은 약간 좀 더 빠른 그런 느낌이고, 결정적으로 런치 컨트롤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이제 계기판에 표시되는 그 그래픽도 조금 다르죠. 그리고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이제 소리가 작고 또는 사륜이어서 그런지 실제보다 그 가속감은 좀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정도의 가속력이면은 훨씬 좀, 그러니까 좀 시트에 팍 하고 좀 묻히는 이제 그런 가속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는 이게 소리가 달라요. 이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 기름차 향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딱 지금 스포츠 플러스 바꾸니까 포르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기어가 탁 내려가면서 엔진 회전수 올라가면서 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비슷하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속 페달 안 밟고 노멀에서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만 바꿔도 우웅 하고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딱 내연기관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은 이제 보통 전기차들 가속을 하면은 우주선 소리 나잖아요. 우주선 소리.
대략 뭐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투리스모와 그냥 타이칸은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그 강원도에서 시승했을 때 했던 그 타이칸 지금도 기어 내려가요. 풍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다른 전기차와 좀 차별화가 뚜렷하게 되는 게, 이 차가 기어가 2단이다 보니까 정지에서 발진 가속할 때 중간에 한번 탁 하고 한 60, 70인가 해서 딱 기어가 딱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는 없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 이게 좀 차별화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제 천천히 감속을 하니까 기어가 탁 내려가면서 되게 좀 스포티한 그런 기분이 나죠. 어쨌든 그때 강원도에서 탔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거보다 좀 더 그 우주적인 뿅뿅뿅 하는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저 내리막 돌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뒤를 이렇게 싹 이렇게 흘리게 해주면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완전히 또 넘어가면 사고 나니까 넘어가진 않고 딱 그렇게 또 제어를 하는데요. 참고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제 자동으로 스포츠 사운드가 들어오고 탄력 주행도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에서 밟다가 탁 떼면은 회생제동이 좀 더 걸리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레인지와 노말,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레인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에코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말 그대로 한 100km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에코 모드라서 만약에 전기가 별로 없다, 지금 아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레인지 모드로 다니면은 연비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는데, 그 레인지 모드의 단점은 공조장치의 히터가 에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워요. 안 그래도 저 전기차는 뭐 이 차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기차가 보통 내연기관만큼 히터가 따뜻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차가 이게 24도로 설정을 하고 발 밑으로 하면은 저 아이오닉 6보다 따뜻해요. 아이오닉 6의 26도보다 따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죠. 그러니까 이 발밑은 따뜻한데 뭔가 이 집으로 치면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 같은 게 있어서 손이 좀 시렵죠. 물론 뭐 저 운전대 열선이나 히터를 열선 시트를 켜면 더 따뜻하긴 한데, 이제 기름이 팍팍 먹으니까. 참고로 이 차가 주행거리가 이게 300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전기차처럼 오래 갑니다. 그 복합 공인 전비보다 오래 가는데, 뭔가 그 심리적으로 그 숫자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고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연비가 안 좋은 차예요. 고성능은 연비가 보통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좀 압박은 있죠. 특히 지금처럼 겨울철에. 그리고 여기는 저 서울보다 추운 또 파주라서 고양시보다 한 2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추워요, 날씨가. 외기 온도가 4도 정도 되는데, 영하.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히터 키고 이렇게 다니면은 속도가 좀 이렇게 팍팍 줄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댐핑이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핑이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는데, 노말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노말에서는 상단은 그럼 조금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제 그마저도 조금 더 단단하게 바뀝니다. 물론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도 승차감이 막 되게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노말에 비하면은 좀 더 단단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고속에서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바람 소리가 그 전면만 적은 게 아니라 측면에 저 풍절음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라서 가상 사운드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묻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노말로 바꿔도 이게 앞쪽에서 들리는 그 풍절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비례해서 커지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프레임리스 도어로는 진짜 굉장히 드물게 이 측면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가 거의 뭐 없는 편? 그러니까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한두 차 빼고는 조금만 이제 고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쪽 측면에서 그 틈새에서 삐져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는 한 CLA 25 뭐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진짜 아주 고속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쪽 측면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소리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그 공간이나 또는 시트만큼이나 장단점이 뚜렷해요. 이게 하체에서 비롯되는 그런 승차감은 좋은데 그냥 절대적인 이게 공간이 작다 보니까 2열이 그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과 기본적으로 댐핑은 비슷한데 일단 레그룸이 되게 작고 레그룸이 이제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남는 정도니까 뭐 아반떼 이 정도의 그보다 조금 낫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인이 오래 앉아서 갈 정도의 그런 거주성은 아닌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등받이가 너무 서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덜 받는 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1열보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예,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기존의 타이칸에게 부족했던 짐 공간을 좀 더 보강한 또는 이제 기존의 타이칸이 트렁크가 작으니까 짐 공간이 좀 더 필요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온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칸 트렁크가 작아요. 그게 C세그먼트 해치백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차는 이제 그거보다 크고 물론 이제 그거보다 크긴 하지만 차 사이즈 대비해서 트렁크가 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짐 공간을 좀 더 보강한 타이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윈터가 아니었으면은 세 자릿수가 훌쩍 넘었을 건데 저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상도 적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 썸머랑 이 윈터는 좀 규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타이칸이 트렁크가 너무 작아서 뭔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대안으로 이 크로스 투리스모가 있고요. 근데 그 2열 공간으로 보면은 이게 패밀리카로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인이 좀 애들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성인이 막 뒤에 편하게 타고 다닐 정도의 그런 2열 거주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일상의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패키징이고요. 근데 이게 외건 타입이긴 한데 뭐 트렁크나 뭐 2열 시트 접어도 공간이 크지 않아서 뭔가 그 레저로 활용하기 좋다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쉐는 뭐 옵션을 구성하기 나름이지만 이 차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요 편의사양도 다 갖추고 있고요. 물론 이 차가 가격이 2억 1천만 원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전반적인 내장재가 그 가격대에 거는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칩니다. 예, 이로써 포르쉐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